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많은 의뢰인들이 저 남편이랑 이혼 관련해서 합의 다 됐어요. 그냥 합의서만 작성하면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런 디테일한 내용까지 다 모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진짜 내가 이혼에 있어서 합의가 다 됐다 라고 하면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런 부분에까지 다 합의가 되어 있고 어느 정도 합의점이 도출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격하게 다툼이 안 될 그런 류의 사건이어야지 합의가 되는 겁니다. 다들 이혼이라는 게 처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알 수도 없고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것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최영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존과 좀 다른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의뢰인들이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지 막연하게 생각하시기만 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합의를 해야 되는지, 내가 소송으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합의가 다 된 사건인지 여기에 대해서 기준점을 못 찾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상 합의서 작성 의뢰가 들어올 때 내용을 보면은 이게 합의될 사건이 아닌데 합의가 다 됐다고 오셨네 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또는 우리가 거의 다 합의가 돼서 조정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오시는데 이건 조정될 사안이 아니라서 소송을 바로 해야 됩니다 하는 사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생각보다 이혼 사건이 쟁점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야 되는 것들, 합의해야 되는 것들, 또는 합의를 시도하기보다는 바로 소송으로 가는 게 오히려 신속하고 감정 소모가 없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점을 모르니까 그냥 막연하게 나 이혼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어떻게 소송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조정하는 게 좋을까? 합의하는 게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만 많으시고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혼에 대한 개념을 좀 잡고 내가 어디까지 합의가 된 사건인지 스스로 점검도 좀 해보고, 또는 내 사건이 합의가 될 사건인지 아니면 소송으로 가는 게 맞는 사건인지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해보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념을 잡고 현명하게 준비해 보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될 만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이제 이혼에 대해서 알겠다. 내가 지금 합의가 다 됐구나. 나는 도저히 이게 합의될 사건이 처음부터 아니었구나. 그럼 힘 빼지 말자. 이렇게 어느 정도 결론에 이를 수가 있겠는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합의가 다 됐어요 라고 하는 사건들은 대부분 이혼만 합의된 사건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의 이 이혼이라는 거는 크게 뭐 재판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합의 이혼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이혼 안에 무엇을 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사실은 정해야 되는 개념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왜 정하느냐를 모르니까 그냥 이혼만 합의가 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달라요. 이혼만 합의돼도 되는 사건들도 있지만 보통의 이혼 소송에서는 이런 것들이 따라옵니다. 위자료, 재산 분할,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는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적 요섭,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혼이랑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크게 봐서는 이 두 가지는요, 돈과 관련된 개념이고 요 한 가지는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만 문제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요런 것들이 쟁점인 사건인가 아닌가부터 구별을 하고, 만약에 쟁점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혼도 해야 되고 위자료도 받아야 되고 자녀 관련해서 누가 키울지, 그리고 뭐 양육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도 정해야 되는 사건인가, 아니면은 이혼만 하면 되는 사건인가, 이미 자녀가 다 자랐을 수도 있으니까요. 또는 재산 분할이 정말 중요한 사건인가, 이런 거를 알아야 돼요. 사실 이혼에 대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해서 이혼을 했다, 근데 나머지는 전혀 안 정했다 라고 하면은 나머지를 정하는 소송을 따로 해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혼을 하면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구제소 합의 같은 걸 한다 라고 하면은 내가 받을 게 있는 사건에서도 요거 다 포기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그런 사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만약에 내가 이혼을 하게 된다, 그리고 내가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 라고 하면 일단 크게 돈 문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부간의 돈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와 자녀 어떻게 할 것인가, 요 크게 두 가지를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각각에 대해서 모두 합의가 되었을 때 이혼은 다 합의가 됐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만약에 부부가 총 1억 원의 돈이 있어요. 근데 1억 원의 돈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1억이 현금인 경우도 있고 부동산인 경우도 있고, 1억 중에서 7천의 임대차 보증금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3천의 현금성 자산이 아니면 주식으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가 사람들은 다 1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그럼 이 1억을 5대5로 나누기로 했어요 라고 하면은 5천만 원, 5천만 원이잖아요. 그쵸? 그때는 재산 분할이 있어서 이 돈을 어떻게 나눌지만 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7천만 원이 임대차 보증금이고 3천만 원은 주식입니다.
그럼 이거는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임대차 보증금은 언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임대차 기간이 끝나야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언제 끝나는데요? 그 끝날 동안은 누가 거기서 살 건데요? 그럼 안 사는 사람들은 뭐 월세 상당액을 보전을 해주나요? 5대5를 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하게 정하지 않으면 5대5 해서 5천만 원을 누가 언제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그 이자는 뭐 어떻게 또 상환하기로 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합의가 안 되면 또 요거 가지고 또 싸우고 감정 싸움하고 너에게 돈을 주느니 내가 변호사에게 돈을 주고야 만다 이러면서 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혼 사건을 할 땐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게 이 돈 문제에 있어서 합의가 정말 됐느냐, 돈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 문제고 더 중요한 거 자녀 문제. 이 부분은 합의가 안 됐다. 돈이고 이혼이고 다 합의가 됐는데 자녀를 누가 키울 건지에 대해서 양쪽 다 자녀를 키우는 걸 원한다 라고 하면은 그냥 처음부터 깔끔하게 소송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은 합의가 정말 어려워요. 내가 어저께 내 자녀랑 같이 자고 먹고 뭐 영화도 같이 보고 했었는데 오늘부터 갑자기 동떨어져서 2주에 한 번씩 보는 거 이거 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 이걸 어떻게 설득을 합니까? 이건 사실 설득이 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쪽이 양쪽권 다툼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요거는 합의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 기본 개념은 이래요. 그리고 이 각각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개념 정리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이혼에서 두 문제는 일단 크게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 이렇게 두 가지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자녀 양육권 이야기할 때 양육비도 있지만 재산 분할 위자료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라서 요거부터 일단 중요하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재산 분할, 위자료 둘 다 돈이고 사실 돈에는 명함이 붙어가지고 딸려다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1억을 지급받는다라고 하면 그게 명목이 위자료든 재산 분할이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 사건에서 유책 배우자가 아니고 나 때문에 이혼하는 게 아니고 그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위자료로 표기를 해가지고 지급되도록 해주세요 이런 요청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게 이제 돈 문제 관련한 이슈인데 일단 재산 분할은 먼저 대상 재산이 무엇인가, 분할 대상이 무엇인가 이거부터 나누는 겁니다.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혼인기간이 20년이다 그러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거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사람이 사망했을 때 상속이 되는 재산이 다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바로 내가 죽었다 라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도 상속이 원래는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사실은 재산 분할 대상입니다. 뭐의 예시냐면 동산의 예시, 물건 같은 것들, 이런 것도 고가의 물건 같은 거는 다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거 있을까요? 부동산, 은행 예금, 예금 채권, 보험, 주식, 코인, 자동차 이런 수많은 권리들, 현금으로 환가가 되는 이런 많은 권리들 있잖아요. 이건 다 재산 분할의 대상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좀 많은 이슈가 있는 것들이 특유재산이죠. 결혼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인데 이것도 들어가나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혼인기간이 길게 가면 길게 갈수록 들어갈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혼인 중에 부모로부터 증여받거나 아니면 상속받은 재산은요. 저 사람이 아무런 기여가 없는 재산인데 들어가나요? 하는데 그것도 혼인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들어가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좀 달라요. 무조건 들어간다, 무조건 안 들어간다가 아니고 일단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재산 분할에서는 그 대상이 되는가가 문제고 이 대상이 되는 걸 기여도에 따라서 몇 대 몇으로 나눠야 됩니다. 대상도 어느 정도 정해지고 기여도도 어느 정도 정해졌다. 우리는 5대5 하기로 했고요. 대상도 뭐 이 주식이랑 뭐 이 부동산이랑 이거 토지랑 상가랑 뭐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나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국토거래 실거래가나 KB시세 같은 거에 쌍방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가다 하면 어떨까요? 상가 우리 3억에 샀는데요. 3억으로 해주세요. 지금 시세가 5억인데 5억으로 봐야죠. 이거는 이제 내 명의냐 상대방 명의냐에 따라서 누구 한 명은 3억으로 주장하고 누구 한 명은 5억으로 주장한다 그러면 이 차익이 2억이죠. 그러면은 합의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주식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상장 주식이다. 감정평가할 때 보통 상증법이라고 하는 상속증여세법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상증세법상 하면 한 100억 나온다. 근데 만약에 최근에 이 회사가 투자를 받았는데 회사 가치를 1000억으로 해서 뭐 P나 VC한테 투자를 받았다. 그러면 이 회사 가치는 100억으로 봐야 됩니까? 1000억으로 봐야 됩니까? 합의 안 되겠죠, 이거는. 소송 가가지고 엄청 열심히 다투겠죠.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대상을 잡고 기여도를 5대5 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합의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그래 딱 5대5 하기로 했고 대상도 다 정해졌고 각 대상의 가액도 정해졌어. 그럼 이제 합의가 되나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자, 그럼 이 마지막 관문, 이건 뭘까요? 기간입니다.
언제 줄 건데? 여기에 대해서 합의가 돼야 돼요. 일반적인 가정에서 우리가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다고 아마 생각을 해보세요. 이혼을 하기로 하고 한쪽은 나가서 살기 시작합니다. 한쪽 명의로 아파트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걸 팔리고 나서 세금까지 다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5대5로 딱 가르자 이렇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매물을 내놨어요. 한쪽에서는 예를 들면 5억에 내놔라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은 이거 그래도 요즘 시세가 6억인데 6억에 내놓겠다 라고 해요. 6억에 내놓은 사람 입장에서는 6억에 팔리면 그만이고 안 팔려도 자기가 계속 살고 있는 거죠. 근데 5억에 팔기를 바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저럴 건데 난 빨리 5대5 받아야 되는데 좀 50%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의견 차이가 또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다 됐다고 해도 이 기간을 정해놓지 않으면은 사실상 이 합의가 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언제까지 판다. 판 돈이 뭐 얼마든 간에 5대5로 나눈다. 만약에 요 날까지 안 팔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이 명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세 얼마인지 관련해가지고 뭐 언제자 KB 시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시세 50%를 상대방에게 지급한다 정도까지는 있어야지 날짜가 좀 특정이 돼야지 합의가 완전 다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재산 분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합의가 됐습니다 라고 하려면은 이 정도는 합의가 다 되어 있어야지 분쟁 없이 이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간에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분쟁이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가격 하나나 아니면은 이 기간 이런 부분에서 분쟁이 생긴다. 그러면은 합의가 80% 됐다가도 이혼할 때 서로 감정 안 좋잖아요. 원만하게 이혼한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이혼할 때 솔직히 막 좋은 감정으로 파이팅 이러면서 이혼하는 부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다시 또 다투고 별거 아닌 거. 와, 이것 때문에 소송까지 간다고 하는 그 아주 작은 그 요소 때문에 뭔가 사이가 안 좋아진다. 그러면은 소송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거쳐야 되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 그건 나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감정이 상해도 어차피 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조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재산 분할이었어요. 그럼 우리 위자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위자료는 재산 분할보다는 훨씬 더 간단한 개념인데요. 위자료는 보통은 유책 배우자죠. 본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자, 재산 분할을 먼저 이야기하고 위자료를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 청구할 때 위자료 먼저 청구하고 재산 분할 청구하거든요. 순서 보면 그렇게 청구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건 우리 그 의뢰인들의 감정은 다 여기에 쏟아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소송을 할 때 위자료를 그렇게 열심히 주장을 합니다. 근데 내가 이 사건에 있어서 중요하게 볼 부분이 위자료인가 재산 분할인가 어떤 부분을 지금 중요하게 볼 것인가를 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위자료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가와 재산 분할 10% 움직일 때 달라지는 돈이 얼마인가의 규모를 보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 기준점 한 10% 정도 보거든요.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한테 지급한다 라고 했을 때 인정되는 금액이 3천만 원 정도예요. 아주 많은 사건에서 5천만 원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정말 드물게 뭐 1억 인정되는 케이스도 없지는 않아요.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 일반적으로 한쪽의 유책성이 분명하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분명하다. 완전 일방 유책이다.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정도 말고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이 바람을 폈다라거나 폭행, 가폭 사건도 좀 다양합니다. 가폭 사건도 살짝 밀치고 뭐 멍들었다, 전치 2주 나왔다 라고 하면은 우리 진단서 끊었으니까 가폭 무조건 다 인정되고 위자료 다 나올 것 같잖아요. 이것도 판사 바이 판사예요. 재판부 바이 재판부로 좀 다릅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 위자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재판부에서 봤을 때 진단서 3주 나왔네, 갈비뼈에 금이 갔다고 이런 좀 다르게 봅니다. 이럴 때는 가폭 사건 분명하죠. 한쪽이 완전 잘못한 거 분명하죠. 사람이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간에 상대방의 갈비뼈가 그렇게 금이 갈 정도로 뭔가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럴 때 나오는 액수가 얼마? 3천만 원 정도.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재산 분할 액수가 부부의 대상이 되는 이 액수 총액이 5억이다 라고 하면 요거의 10%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죠. 그러면은 내가 소송을 할 때 재산 분할에 있어서 좀 더 힘을 줘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면을 쓸 때 10장을 쓴다, 20장을 쓴다 라고 했을 때 서면의 그 양이 재산 분할에 많은가, 위자료 내용을 막 설명하고 우리가 주장하고 하는데 많은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이걸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렇지만 우린 좀 더 이성적으로 실속을 챙겨야 됩니다. 이게 이혼 소송이에요. 자, 그런데 위자료는 어떨 때 합의가 되고 안 되고가 있느냐. 어떤 사람이 유체인 게 분명해요. 바람피다 걸렸어. 이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그러면은 요 사건 합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안인데 그러니까 내가 너 때문에 바람 폈잖아. 네가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니네 집안에서 뭐 이거 해가지고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냐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합의 안 됩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잘못한 게 없거든요. 재산분할도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인정 안 해주겠죠. 상대방의 기여를. 그러면 이런 사람은 그냥 합의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이라도 나 너무 합의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보를 하고 약간 손해를 보면서도 나 빨리 신속하게 끝낼래.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이 사람이랑 빨리 끝내는 게 내 인생이 훨씬 더 이로울 것 같다. 그로 인한 가치가 훨씬 더 높다. 라고 하면은 저는 양보하고 손해 좀 보고도 빨리 끝내는 거에 뭐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든 사건이 또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 그리고 내가 그 자녀를 키울 거다. 라고 하면 그 자녀를 어떻게 키울 건지 그리고 그 토대를 어떻게 마련할 건지가 사실은 재산 분할과 위자료 액수의 합계에 달려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합의가 된다. 라고 하면은 아, 이거는 합의가 가능한 사안이구나 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성년 자녀를 누가 키우느냐 관련해서 이 부분에 합의가 안 되면은 사실상 합의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양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재산분할 위자료는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이 정도 양보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자녀를 키운다? 그리고 내가 상대방이 자녀를 잘 키워준다는 걸 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자녀를 키웠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 아이가 부족함 없이 자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만한 양육 환경을 제공해 주는데 내가 좀 더 돈을 쓰는 거 아깝지 않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케이스. 바로 친권자, 양육자 누가 되느냐. 이 케이스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뭐 더 설명할 부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합의가 된다라고 하는 건 양육자가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합의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양육자가 정해져 있지 않다예요. 양육자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은 한마디로 양쪽 다 양육을 원한다? 그러면은 심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뺏고 뺏기는 그런 형사사건으로 막 발전하는 그런 류의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만약에 다툼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말짱한 사회인들이 전과자가 되는 그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으로 발전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다툼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상 합의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한번 친권자 양육자 관련해가지고 제가 좀 짧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친권자 양육자 이 부분은 정말 다툼이 많은 곳이죠. 그런데 이 다툼은 언제 집중되느냐?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굉장히 치열하게 집중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상의 나이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많은 부모들이 애들이 좀 크면은 애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뭐 누구랑 살고 싶은지 그거에 따라서 내가 동의할게요. 그에 따라서 따라갈게요. 애가 나랑 살고 싶다면 나랑 살아도 되고 상대방이랑 살고 싶다면 상대방이랑 살아도 되고 그렇게를 할게요. 라고 하는 부모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정도의 나이면은 사실상 이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상대방한테 되게 협조적으로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아이를 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이가 자기가 알아서 엄마 집 아빠 집을 찾아가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된다. 뭐 중학교 1학년이다. 아니면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된다. 통제됩니까? 통제 안 됩니다. 어차피 키우는 엄마 이야기, 아빠 이야기도 안 듣는데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되면은 이제 부모님이 막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요. 이거보다 어린 나이에서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느냐? 아주 어릴 때 그 성장 과정에서 배제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이 어릴 때 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아이한테 이제 상대방이 좀 가스라이팅을 하거나 악감정을 심어 놓거나 그런 행위를 안 하는데도 아이 스스로가 상대방의 눈치를 보고 자기 주위 양육자가 누군지 기가 막히게 잘 알거든요. 애들은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그래서 그 눈치를 보고 상대방한테 적대적으로 대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들이 막 반복되고 이러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이때 많이 다툽니다. 그래서 이 친권자 양육자의 싸움은 언제? 아이가 어릴 때, 이때가 좀 지난다 라고 하면은 부모들이 쿨해집니다. 어차피 내가 뭐 연락하지 말라고 해서 연락 안 할 것도 아니고 휴대폰 다들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연락하고 알아서 만나고 하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별로 다툼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친권자, 양육자. 양육자에 지금 동그라미 2번이나 쳤죠. 양육자가 정말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양육자는 누가 키우느냐의 문제, 키우는 사람. 친권자는 뭘까요?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가 미성년자니까 어떤 행위를 할 때 제약되는 게 많잖아요. 부모 동의 받아라 이런 거 많고 혼자서 못하고 부모가 사인을 해줘야지 되는 게 있고 허락을 해야지 되는 게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부모의 엄청난 그 권리들이 있어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친권자입니다. 그러면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 자녀가 되면 친권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같이 살아도 양육자의 지위는 아닌 거죠. 이때도. 그래서 이거 정하는 건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기 전까지 이걸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어서 양육자, 친권자 이걸 왜 묶어서 설명을 하느냐. 법원에서는 보통 양육자로 지정된 사람한테 친권자로도 지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자랑 이 친권자는 세트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되게 있어요. 양육은 엄마가 해도 친권은 공동으로 가지게 해주세요. 보통 많은 남자 의뢰인들이 그런 요청을 합니다. 엄마가 지금까지 전업으로 키웠고 아빠는 회사 가서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은 애가 당연히 엄마랑 있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지금까지 잘 지냈으니까. 요런 케이스에서 아빠들은 양육은 엄마가 계속 하게 해주고요. 근데 내가 뭔가 친권자로서의 지위를 잃는 건 아이를 마치 친권을 포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건 또 싫은 거예요. 아이와의 어떤 유대감이나 이런 게 확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권은 공동으로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거든요. 합의가 되면 그것도 오케이예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합의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사실은 양육자 입장에서는 친권을 공동으로 가지면 애가 서명 받아야 될 때마다 이혼한 전 남편한테 서명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 그거 급해서 막 연락했는데 왜 연락 안 됐어? 그러면은 상대방도 아니 내가 출장 중인데 갑자기 이렇게 연락 와가지고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런 류의 소리를 하지? 나 진짜 듣기 싫은데 이러고 그 다음에 연락 두절이 되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연락 더 잘 안 되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육자가 친권자한테 열심히 부탁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쵸? 이거는 누구한테 힘들어요? 양육자한테 힘들죠. 옛날에는 이제 친권자를 공동으로 인정해주고 막 이런 경우들도 좀 있었는데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안 좋은 거예요. 실제로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양육자 친권자 합의 안 되면은 한쪽으로 몰아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안에서의 비용의 문제가 있어요. 양육비 문제. 양육비는 얼마가 적정한가?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는 거를 만들어놨어요. 여기 보면은 부모 소득이 여기 쭉 있고요. 자녀 나이가 여기 쭉 있어요. 위에 여기 소득은 이쪽으로 갈수록 높아집니다. 자녀 나이는 이렇게 갈수록 높아져요. 여기에서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보면 돼요. 부모 소득 합산이거든요. 그러면은 대략적인 양육비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좀 잘 안 보이는데 오른쪽 밑에 보면은 자녀 2명, 미성년 자녀 2명인 가정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명일 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명일 때는 어떻게 된다? 약간 가산된다. 3명일 때는 어떻게 된다? 약간 감산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해지는 어떤 양육비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그게 20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20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부모가 얼마 버는지에 따라서 몇 대 몇으로 나눕니다.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주는 구조죠. 비양육자가 뭐 500만 원 벌고 양육자가 400만 원 번다. 라고 하면은 부부 합산 소득이 얼마입니까? 900만 원이죠. 그쵸? 그러면은 얼마를 줘야 된다? 200에 900분의 500을 상대방한테 주면 되는 겁니다.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꼭 정답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도시에 살면 약간 증액하고 시골에 살면 약간 감액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자녀들 중에서 특별히 양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유학 간 아이들,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 예능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있죠. 그런 경우에는 뭐 양육비가 좀 다르겠죠. 아이가 자라는데 문제가 없도록 부모의 이혼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자라는 그 복리 환경 이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런 걸 기준으로 양육비가 정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양육비는 좀 충분하게 주고 싶어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고 나서 몇 년 후에 또는 합의를 하거나 조정을 하고 나서 몇 년 후에 아이 양육비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상대방 소득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양육비를 좀 더 증액해 주세요 라고 하는 소송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법원이 뭐 얼마간이라도 증액해주는 케이스도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재산 분할, 위자료, 그리고 그 전제되는 이혼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거 좀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게 확정이 되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얘는 된다. 이게 약간 다른 개념인데요.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이 부분은 추후에 변동될 수가 있거든요. 뭐에 따라서 사정 변경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변경됐다라고 하면 이건 나중에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었던 이혼이나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이거는 정해지고 확정이 되고 나면은 사실상 변경이 어려워요. 이혼과 재산 분할과 위자료는 우리의 그 삶의 연대기에서 요 날 결혼을 하고 요 날 이혼을 했다라고 했을 때 요 사이에 있었던 일을 요때 정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요 날 가가지고 이거 바꾸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면접교섭도 마찬가지고 요 날 이혼을 하면서 언제에 대해서 정하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정해주는 거죠. 언제? 이혼하면서. 사실 미래의 사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냥 미리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사정이 생겼을 때 변경하는 것, 이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 개념으로 면접교섭이 있는데요. 면접교섭은 안 키우는 사람, 우리가 비양육자라고 하거든요. 비양육자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통 어떻게 인정되냐면 아이가 초등학생이다 라고 하면은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 1박 2일. 그러면은 한 달에 2번이죠. 그리고 요즘에 많이 인정해 주는 거 설 명절, 추석 명절 1박 2일. 미리 협의해가지고 하는 거. 그리고 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 있죠? 요때 비양육자가 데리고 여행 갈 수 있어야 되겠죠? 요때 뭐 5박 6일, 6박 7일 이 정도까지 인정이 됩니다. 물론 이혼하면서 아이 관련해가지고는 협의가 잘 되는 부부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은 아이 면접 교섭 관련해서 수시로 해도 상관이 없다. 뭐 많이 할수록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많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바람직하죠. 여기까지. 이혼에 대한 대략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혼에 있어서 돈 이야기와 자녀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혼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이혼하기 싫어해요 라고 하는 사건은 합의가 디테일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아예 안 될 사건이에요. 이런 거는 차라리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이고 도저히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파탄이 됐습니다를 증명해서 소송을 해야 되는 거지, 마냥 상대방을 설득해서 이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재산 분할도 없고 위자료도 없고 자녀 양육권 확보 이런 것도 없다. 이런 부분들을 명심하고 이혼이 돼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많은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를 설명드렸는데 이런 부분까지를 다 고민을 하시고 어떤 결론을 내고 협상을 하고 해야지 합의혼이 된다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내가 지금 이혼에 대해서 결심을 했고 이혼 준비를 해야겠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이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요 부분들 설명 다 들으셨죠? 요 내용에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어디까지인지를 좀 구체화한 다음에 이 부분이 합의가 될 것인지를 판단해보고, 이 부분 합의가 쉽다라고 하는 사건은 합의이혼 또는 조정이혼으로 신속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아, 이건 도저히 합의가 안 될 내용이네 라고 하면은 상대방과 나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또는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다 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한 다음에 소송으로 진행을 하셔야지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시고요. 이혼 관련해서 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또는 디테일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제작할 때 참고해서 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원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